2018년 1월 16일 미국 엘라베마주 스티븐슨,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를 갓 넘긴 순간 고요를 가르며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늑해야 할 작은 집 부엌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옆에는 오빠가 글을 썼다며 911에 신고하고 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브리트니. 하지만 얼마 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건 그녀였습니다. 이날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스티븐스는 인구 약 2,000명으로 이루어진 테네시주와 맞닿은 엘라베마 북동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산과 고원, 강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지만 이곳은 빈곤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높았고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이 메스암페타민이었습니다. 스티븐슨 주민 중 4분의 1 이상은 빈곤한 가정에 속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 대신 약물을 선택했고 또 누군가는 폭력과 범죄에 노출됐죠. 브리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고단한 삶, 브리트니와 오빠 크리스는 늘 가난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브리트니는 영리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당시 친구들은 그녀를 밝고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했습니다. 19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일찍 결혼했습니다. 곧 4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반복되는 다툼과 이별, 재결합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2012년 가장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포터 증후군으로 인해 얼마 뒤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브리트니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약에 손을 대고 말았죠. 약은 잠깐 그녀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지만 그녀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양육권도 잃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다시 일어서고자 했습니다. 재활원에 등록했고 여러 차례 재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재회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이 당시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그녀의 삶은 다시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직장을 얻었고 침실이 4개 있는 집을 임대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검사도 통과했고요.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리라 믿었습니다. 이 무렵 아이들을 위해 강아지를 들이기로 결심했고 온라인에서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을 올린 이는 토드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는 브리트니가 10대 시절에 알고 지내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1979년에 태어난 토드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술과 약에 빠졌고 사람들과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의 폭력성은 변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여러 번 체포됐지만 처벌은 언제나 느슨했습니다. 그는 폭력, 약물남용, 동물 괴롭힘 등으로 70번 넘게 체포됐지만 정작 제대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브리트니와 강아지 입양 문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1월 14일 브리트니는 어머니와 함께 토드와 만나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단순한 만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토드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잠을 잘 곳이 없다며 하룻밤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강아지와의 인연도 있었기에 거실에서 잘 것을 약속받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크리스가 차를 몰고 토드를 데려다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브리트니와 토드 단둘이 남게 된 그녀의 집 안은 악몽의 무대가 됐죠. 그들은 처음엔 담소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 약 중독에 관한 이야기 등 이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대화는 어두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녀가 재활을 통해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자 갑자기 토드는 분노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이더니 공격했고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그녀를 성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벗어나려 했지만 상대는 훨씬 강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나갈 정도로 그를 긁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런 그녀를 보며 토드는 말했습니다. 네가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어. 새벽 1시 무렵 토드는 담배가 떨어졌다며 그녀에게 근처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의 강요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어머니는 아들 크리스를 시켜 그들을 태워주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그들을 편의점까지 태워주었고 브리트니가 물건을 사오는 사이 그와 토드는 차에서 대기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점원에게 무언가를 적은 쪽지를 건네며 아침에 내가 죽어 있다면 이 사람이 한 짓이야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쪽지에는 토드의 이름과 그녀의 어머니, 친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점원은 경찰 신고를 권했지만 그녀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담배를 산 뒤 떠났습니다. 차에 남아있던 오빠의 안전을 걱정해서 더 그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크리스는 동생이 보이는 약간 불안한 듯한 모습이 약을 끊는 과정에 있었기에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동생의 집에 내려준 뒤 다시 들렀던 편의점에서 그는 브리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됐습니다. 점원이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쪽지를 보여주며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알려주었거든요. 극도로 흥분한 크리스는 차에 놔두었던 권총을 들고 다시 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새벽 1시 37분 911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총에 맞았어요. 제 오빠가 저를 보호하려 한 거예요. 잠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엌 바닥에 쓰러진 채 사망해 있는 토드를 발견했습니다. 총의 주인인 크리스는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브리트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오빠가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토드에게 폭행과 더불어 성적으로 괴롭힘 당했고 이를 알게 된 오빠가 그와 다투다가 저렇게 됐다고 말이죠.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는 33군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폭행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토드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괴롭힘 당했다는 그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당했다고 주장한 침대에서도 토드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다음날 그녀는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토드를 쏜 것이 오빠인 크리스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이죠. 당일 그녀는 오빠가 집에 들어와 총 한 발을 천장에 쏜 뒤 토드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오빠를 해칠 듯 보이자 떨어진 권총을 주워 쏘았다는 그녀의 주장. 당시 오빠에게 권총의 지문을 지워달라고 하는 등 증거를 지우려는 행동도 했다고 자백했죠. 브리트니의 자백으로 인해 그녀는 살인 혐의로, 크리스는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곧 전국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를 근거로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후퇴할 의무 없이 정당방위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말은 번번이 달라졌고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했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죠. 브리트니는 끝까지 싸우려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혼선, 사회적 편견, 과거의 약물 전적,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결국 그녀는 유죄 협상을 통해 살인을 인정하는 대가로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사정이 고려돼 재판부는 실제 복역을 짧게 조정했는데 18개월의 징역형을 복역, 18개월의 가택연금, 그리고 5년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2021년 5월에 그녀는 풀려나 가택연금을 시작했지만 2022년 3월에 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체포됐다가 7개월 뒤 풀려났습니다. 법은 그녀를 유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자이자 생존자로 기억합니다. 여전히 아이들과 재회하길 꿈꾸는 그녀가 재활에 성공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